예, 6월 8일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간 순서상 조성 의원님 자동차 산업 먼저 발표해 주세요. 예, 자동차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이나 수요는 2분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3월, 4월에 마이너스 한 40%까지 났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플랫으로 전환이 되면 내년도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성장률이 높은 한 자릿수 정도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회복 과정에서 이제 전기 동력원으로의 전환도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동화 수혜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요 회복 과정에서 신차 사이클이 양호한 완성차도 할인율을 좀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커버 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전동화는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들을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건데 최근에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도 이제 재정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전기차에 대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뭐 보조금을 한 50% 증액 상향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의 지속성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까지 고려한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의 시사점이 이제 잘 만든 전기차에 대한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폭스바겐 ID3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 나온 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대기 수요를 점차 현실화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폭스바겐이 ID3 시작으로 ID4 이렇게 SUV 모델을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인데요. 지금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50% 증액은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수요 회복에 따른 할인율 축소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리바운드 진행 이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전동화는 빠르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투자 포커스는 전동화 쪽에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탑픽이고 한원 시스템 ST 모티브 같이 추천드리고요. 이제 완성차는 내년까지 신모델이 계속 나오면서 신차 사이클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페이지 보시면은요, 표 이번에 정리해 놓은 게 이제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요거는 삼성 SDI 설명할 때 고정우 연구원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측면으로 보시면요, 그림 8페이지인데요. 그림 17번 보시면 올해는 글로벌 성장률을 마이너스 한 14.7% 정도 보고 있고 지금 내년은 한 9.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림 18번 보시면은 내년에 이제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라오는 거고요. 글로벌 수요가 9,600만 대까지 정점을 찍고 이제 19년에 9천만 대, 올해 7,700만 대. 그러니까 여전히 규모 면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내년에 그로스는 한 9.2% 정도 날 것 같고요. 9페이지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 글로벌 판매가 올해는 624만 대, 마이너스 12.2%고요. 내년에는 693만 대, 플러스 11.1% 정도로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실적이 회복되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12페이지에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투자 전략 쪽 보시면은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부양 정책들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할인율 축소에 반영을 했고요. 기업별로는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 할인율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전동화 수혜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실적 개선되는 부분을 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모비스, 한원 시스템, S&T 모티브에 대한 바이앤 홀드 전략 유지하고요. 15페이지에 2분기 실적 잠깐 보시면 2분기는 뭐 내수도 좋고 환율도 좋았지만 그 뭐 브라질, 인도 이런 글로벌 락다운 영향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완성차는 대략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듈은 적자가 나겠지만 AS 때문에 이제 흑자는 날 걸로 보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적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T 모티브는 방산 쪽에 있기 때문에 적자는 그 자동차 전체적으로는 이제 적자는 기록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 모비스 말씀드리면은요, 27페이지인데요. 이제 안정적 현금 흐름과 이제 양호한 사업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업 구조상의 장점이고요. 이제 전동화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EGMP 도입이 되면 이런 규모의 경제 확보 과정에서 수익성 개선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동화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이제 외형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EGMP 도입과 함께 수익성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듈 쪽의 외형과 영업이익률이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가의 재평가 과정이 지속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32페이지 한원 시스템인데요. 한원 시스템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에 이제 모두 수주를 하고 있는 핵심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냥 굉장히 특이한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지금 받아오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그 기대했던 실현이 이제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MEB 모델 출시가 본격화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상해 공장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도 내년도에 이제 EGMP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 잠재력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이제 내년 후년으로 가면서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 모티브 말씀드리면요, 36페이지인데요. 그 S&T 모티브는 전동화 매출 비중이 일단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올해 20.7%에서 2022년에 38%까지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GMP 도입하고 나면서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 관계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S&T 모티브와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 관계는 S&T 모티브는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는 그걸 활용한 아웃소싱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GMP 도입 이후에도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 관계는 뭐 변화 없이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 성장하는 그림에는 이상이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 삼성 SDI 고정위원입니다. 예, 앞서 다운스트림 쪽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스트림 쪽에 주가는 먼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삼성 SDI 주가 흐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데요. 저는 이제 주가 방향은 이제 우상향으로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선 2차 전지 이제 퓨얼플레이 기업이고요. 전기차용 전지 사업이 이제 기업 가치 상승을 이제 크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전망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가 저희 자동차 산업 쪽에서 이제 봤었던 그 표 2번, 요게 이제 결국에는 전기차 보급을 시급한 과제로 전기차 지원 정책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단기적인 약간 시점에서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구매 보조금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연장, 뭐 요런 등으로 인해서 금융 지원으로 인한 전기차 시장 확대에 지금 포커스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독일은 뭐 30년의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전면 중단 계획을 이제 계속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들이 이제 장기적인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로의 시장 확대를 지금 시사하는 바가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자동차 OEM 업체들의 이제 전기차 전용 생산 플랫폼이 개발 또는 이제 가동이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전기차용 전지의 이제 캐파 증가와 기술 개선이 이제 지속 중인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1년 이후 전기차용 전지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전기차 시장 개화로 수혜가 큰 업체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수혜로 인한 이익 구간 진입이 올 3분기 이후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삼성 SDI 전체 매출에서 전기차용 전지 매출 비중이 20년 올해는 이제 33%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2년 정도 되면 이제 40%를 이제 초과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20년 연간으로는 이제 적자를 기록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지만 3분기 이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21년은 2,500억 그리고 22년에는 4,100억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 추정을 합니다. 최근 원가 환경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도 예상보다 클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저희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계속 유지하고요. 섹터 탑픽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45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요. MNB에 빠져있는데 미국 고용지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종합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이 이제 떨어졌는데 미국 고용조사는 이제 5월 둘째 주에 시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화 돌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한 건데,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런데 지금 고용지표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임시실업자가 지금 급증을 한 상황,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임시실업자는 반년 뒤에 직장 복귀를 약속받았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게 상당히 좀 예상된다는 표현 자체가 좀 약간 자의적인 면이 있어서 고용 자체는 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 정도는 먼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그걸 감안해도 미국의 고용지표가 5월 둘째 주에 지금 돌아선 거는 같고요. 왜냐면은 실업률과 좀 비슷한 궤적 가는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 수 자체가 둘째 주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본 것 같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셋째 주에 또 다시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고용시장은 5월 초에 저점은 본 것 같다. 근데 그 후에 회복 속도가 그렇게 V자로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 비슷한 관점이 보통 GDP를 보통 분기로 저희가 보는데 미국에서 뉴욕 연준이 요즘에 뭘 해주냐면은 주간 단위 GDP를 계속 체크를 해줘요. 워낙 상황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뭘 조사를 하냐면은 철강 생산, 정유 소비, 철도 운송, 전력 소비, 그러니까 완전 올드 이코노미로 구성을 해주는데 미국 경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뉴 이코노미는 좋은데 올드 이코노미의 타격이 컸거든요. 근데 이 올드 이코노미로 구성된 GDP가 5월 첫째 주부터 지금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에서 더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빠지다가 마이너스 10%에서 약간 올라오는 정도. 그래서 결론이 고용이든 GDP든 미국 경제는 5월 초에 저점은 봤다. 5월 첫째 주에. 다만 그 뒤에 좀 빠르진 않지만은 저점 확인은 확실하다. 좀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고용지표가 저점은 봤습니다만은 이번 고용지표 집계 과정에서 통계적 오류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오잖아요. 좀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언론에서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미국 노동부가 아예 애당초 자료에다 박아놓은 게 원문에 뭘 해놨냐면은 이 임시실업자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이게 좀 직장은 그러니까 실제 일을 나가진 않는데 취업자로 잡힌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3%포인트 정도가 약간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5월 실업률이 13.3인데 실제로는 한 16 정도 될 거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코로나 터진 이후로 계속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트렌드 자체를 추세를 바꿀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결국 통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변동이 크고 신뢰성이 예전만큼은 못하다라는 정도가 되겠고요. 추세적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자료 마찬가지로 MNB에 빠졌는데 중국 수출입 코멘트 해주세요.
5월 중국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전년 대비 16.7% 감소하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한국이랑 베트남 등 이른 국가 마이너스 20%의 이른 수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중국 수출이 2개월째 선방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방역용품과 컴퓨터 수출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5월 마스크로 포함하는 방지물이 전년 대비 77% 증가했고 산소 호흡기가 속한 의료기계 제품도 전년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 활성화로 컴퓨터 수출도 고성장 지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짐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기인했습니다. 5월 원료과 구리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53%, 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 서비스 무역 적자 폭은 축소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상품과 서비스 순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GDP에 대한 기여도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 경기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진정되면 방역용품과 컴퓨터의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음을 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4월 말부터 미국이랑 유럽이 점차적으로 생산 재개했습니다. 외부 수요 회복이 해당 제품의 이런 둔화를 상쇄할 수 있을지가 향후 중국 수출 회복 속도를 좀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파생 전략입니다. 네, 이번 주 6월 동시만기에 있어서 관련된 보고서 작성했고요. 가장 키포인트 중심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인데요. 금융투자 LP 차익 거래고요. LP 차익 거래가 최근에 베이시스가 계속 나빴기 때문에 매도 차익 잔고, 즉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형태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대충 당사 규모를 추정으로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은 2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수요일에 1조 정도 금융투자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 날에도 4천억 규모의 금융투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물량들이 매도차익 잔고 청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청산돼야 될 매도차익 잔고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도차익 잔고를 청산했기 때문에 현금만 들고 있습니다. 현금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베이시스가 좋아지면 다시 매수차익 거래 형태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도 드디어 비차익 거래 쪽에서, 바스켓 매매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글로벌 이머징 마켓 ETF의 설정액이 조금씩 늘고 있고요. 환율도 강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차익 거래도 매도보다는 매수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만기는 좀 긍정적인 만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2번의 스팟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던 정기 변경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수 채권 전략입니다. 예, 지난주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지난 3월 이후로 3개월 정도 박스권 유지가 되다가 처음으로 0.80% 상향 돌파를 했는데요. 예, 최근 미국 금리 상승의 근본적인 배경은 우선 연준의 공격적인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경기가 최악은 지났다라는 인식이 좀 장기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MMB에 보시는 왼쪽 차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미국의 M2 증가율과 화폐 속도 증가율의 차이를 나타낸 건데 이 차변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연준이 푼 돈이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부동산시장이든 어떤 자산시장으로 가는지 몰라도 적어도 실물시장이 아니라 자산시장으로 가는 정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라는 이야기는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대부분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서 안기태 팀장님 말씀 주셨지만 고용시장 GDP가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는 인식이 금리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오버슈팅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2009년 1월처럼 추세적인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건 조금 어려울 거다라 보는 거는 아까 말씀도 주셨지만 V자 회복에 대해서는 조금 난망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2009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조정이 2년 정도 있으면서 충분히 좀 재고 사이클 조정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6월 FOMC에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고용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여전히 실업률은 뭐 금융위기 고점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할 것 같고요. 언제나 장기금리의 급등의 최소 필요 조건은 향후 긴축에 대한 우려가 녹아들 때 장기금리가 급등한다라고 하는 점까지 좀 감안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경기회복 초입 국면에서 금리가 좀 빠르게 올라오는 거 역시 부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수익률 곡선 통제를 통해서 장기금리 급등까지 막아주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회의부터 그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가 지표가 잘 나왔고 연준 등이 예상한 것보다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오버슈팅은 용인할 거다. 다만 그게 2009년처럼 추세적인 상승을 용인하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한 9월, 10월 정도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수익률 곡선 통제의 가능성 정도는 열어둔 형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오버슈팅은 좀 뭐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이미 연준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정책을 쏟아내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 핵심인데 한국은 지금 수급이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 10년 금리 스프레드 보시면은 테이퍼 탄트럼, 연준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리 인상 등 통화 긴축 재료가 반영됐을 수준 가격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지금 경기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수급 부담이 단데요. 현재 한국 기준금리 대비 10년 금리 스프레드가 100bp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주초에 미국 금리 올라온 거 반영하면서 10년 금리가 1.50 위로 올라오면 빠르면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단순 매입 발표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커머디티 전략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 일단 개최될 거라고 일단 예정되었던 오펙 플러스 회동이 주말 동안 먼저 빠르게 이른 시기에 일단 개최가 됐고요. 결과는 기존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감산하기로 했던 하루 평균 970만 배럴에 대한 감산을 7월까지 한 달 더 연장하는 데 결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오펙 플러스 감산이 연장되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목표로 하는 WTI 가격 기준 40달러대 중반 정도 수준의 유가 달성 시기 자체가 좀 빨라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자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기존에 5월에서 6월은 하루 평균 970만 배럴, 그리고 하반기는 하루 평균 770만 배럴로 감산량을 줄이고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하루 평균 580만 배럴로 서서히 감산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7월까지 감산량을 970만 배럴을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결론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상당히 과도하게 일단 누적된 그런 글로벌 재고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산유국들의 그런 의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유국들이 결국은 2022년 4월까지 그런 글로벌 공급 증가세를 컨트롤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그런 정유 시설들의 가동률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유가의 그런 정상화 속도는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40달러대 중반까지의 유가 흐름은 상당히 좀 무난하게 올라갈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하반기로 진입하면서 40달러대 중반 정도 수준에서 결국 리스크 변수들도 계속 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5월 25일자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파슬리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EOG 리소시스와 같은 미국 그런 셰일오일 생산 기업들이 유가가 30달러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또 일부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생산을 다시 또 재개하겠다라고 좀 예고하고 있어서 결국 유가가 서서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의 그런 감소세 자체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히려 정유시설 가동률이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수요가 올라오는 속도는 그래도 좀 생각보다 좀 느리기 때문에 휘발유라든가 아니면 정제유와 같은 정유 제품의 재고가 다시 또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유가의 그런 상승 속도를 좀 둔화시키는 재료가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기업 분석 넘어가세요. 반도체 산업입니다. 예, 원래 6월 4일에 저희가 하반기에 수요 모멘텀으로 좋게 보고 있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가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미국에서 지금 항의 시위로 소니에서 이거를 연기시켰습니다. 무기한 연기를 시켰고 근데 이제 뭐 언론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공개 연기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위한 부품 업체들의 계획은 좀 변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품 생산이 시작이 되고요. 3분기 중에 7월에서 8월 정도에 생산량이 최고치에 달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로는 AMD가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에 들어가는 CPU랑 GPU를
AMD가 제조를 하고요. 이 커스터마이징된 제품이고 과거에 이제 AMD가 좀 힘들었을 때도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 SoC로 AMD가 이제 돈을 좀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AMD 수익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업계에도 당연히 이제 수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D램이 한 대에 16GB 들어가고 SSD가 825GB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급에 끼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D램보다는 낸드 수요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요. 그 이유가 플레이스테이션 4 전작까지도 D램 용량은 이렇게 비슷한 수준이 들어갔는데 낸드는 이번에 처음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까지는 하드디스크가 들어가고 이번에 처음으로 SSD가 들어가고요. 825GB라는 용량이 좀 큰 용량이기 때문에 연간 2천만 대 판매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전 세계 연간 낸드 수요의 한 5% 정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낸드 수급이 수요가 한 25% 정도 늘어나고 공급이 한 22% 정도 늘어나서 한 3%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 증가 효과가 적은 게 아니고 상당히 큰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집중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하반기에 낸드 업황이 좀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들 생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회사는 하이닉스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낸드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낸드가 좀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하이닉스 쪽에 영향이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현대중공업 최진명 의원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 신규 커버리지입니다. 예, 그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주 담당인 김동양 위원과 저희 정유 담당인 황유식 위원이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이게 최종 이제 모기업인 지주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수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하는 기본 테크닉은 저희 보통 지주에서 많이 하는 NAV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과정에서 좀 제가 흥미롭게 발견한 게 현재 기존에도 지금 3페이지 봐주시면 밸류에이션 한 이제 논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여길 보시면 오일뱅크가 지금 저희 뭐 장부가에 저희가 SK나 SO일 쪽 이제 에버리지 하면 저희가 오일뱅크를 한 약 6.2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SO일 시가총액에 비해서 한 30%가 낮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제 9페이지 봐주시면 있습니다만 2018년부터 이미 현대 오일뱅크가 SO일보다 영업이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높고 올해도 더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게 약간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한국조선해양이 또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인데 이쪽이 지난주에 시총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OL 대비 30%를 낮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평가했고 여기에도 계산을 해보면 할인율이 거의 40% 가까이 나온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 동종업계 경쟁사들에 비해서 뭐 프리미엄 고사하고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회사 구성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저희 6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 밑에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조선해양, 현대엘렉트릭, 현대건설기가 상장사로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오일뱅크 뭐 그 외에 글로벌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오일뱅크의 밸류에이션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 상장되어 있는 다른 자회사가 주가 올라갈 때 같이 수혜를 보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유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만 일단 오일뱅크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일뱅크가 국내 사 중에서 제일 원가 경쟁력이 좋습니다. 고도 화율도 제일 높고요. 9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중진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마야산 원유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쓸 수 있는 그 정유사가 그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이제 가장 싼 석유를 이렇게 취급하기 때문에 그 타사보다도 OPM이 항상 높게 찍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4년 연속으로 보면 매출 성장률도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SO일이나 SK나 GS 쪽은 조금씩 이제 정유 쪽보다는 이제 좀 다른 신사업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데
현대중공업그룹 같은 경우는 오일뱅크에 대해서 좀 투자를 세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오일뱅크가 매출이 약 2배 올랐습니다. 근데 그 동일 기간의 경쟁사들을 보면 뭐 매출 성장률이 20%, 30%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굉장히 투자가 강하게 되고 있어서 예, 장기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외형적으로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미 SOE를 추월했고 그 그룹 쪽에서는 사실 5년 내로 예, 나머지 둘도 조금씩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SK 네트워크스로부터 주유소를 좀 몇 개 인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예, 신규 좀 화학설비 건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출이 올해, 내년, 내후년에 각각 반영되면 조금 경쟁사 대비 추가 성장 요인도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조선 쪽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 국내 세계 1위 규모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일감으로 보면 저희가 중국에 좀 추월됐습니다. 중국 CSSC한테 일감은 살짝 초월당한 상태인데요. 사실 저희가 고부가가치 선박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CGT 차이가 근소하다면 사실은 금액적으로는 저희 수주장고가 여전히 1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지난주에 저희 카타르 관련해서 소식들이 있었고 자료도 썼었는데요. 이 회사도 빅3 중에 하나로서 예,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수주장고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 예, 조선을 하고 있는 자회사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희 상승 여력은 한 30% 조금 넘게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밸류에이션 봤을 때 저희가 PBR로 0.6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뭐 정유 평균이 1배라든지 아니면 조선 평균이 0.7배라든지 기계 평균이 한 0.85배랑 다 비교해도 훨씬 낫다는 점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일뱅크 혹시 재상장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지주 밑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회사 쪽에서는 상장을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언젠간 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실 상장 기대감 1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언제 상장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뭐 뉴스로 계속 검토를 했다 말았다 검토했다 말았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이게 다시 이슈화되면 다시 밸류에이션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회사로 이렇게 있고 돈 잘 버는데 재상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현대중공업 지주의 2대 주주인 정기선 부사장이 그 좀 신사업 진출에 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5년 내로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관사였다가 지금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거죠.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이 현중 지주가 정유 플레이하고 조선 플레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좀 특이한 구조 지주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해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투자 메리트는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주하고 같이 넣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보통 이런 경우는 자회사가 모기업에 비해서 시총도 낮고 아무래도 사업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자회사가 훨씬 변동성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지난주를 봐주시면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10%에서 20%, 뭐 많이 오른 건 30%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현대중공업 지주는 보시면 그 상승폭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사실 많이 오른 애들 이제 놓친 투자자들한테 대안이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이 종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표지에도 썼다시피 지금 뭐 유가가 앞으로 더 오를지는 뭐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예,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올랐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영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타르 수주에 대한 이런 것들 자회사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거고요. 밸류체인 전체에서 저희가 이 카타르랑 협력이 높기 때문에 차후에 일렉트릭이나 뭐 건설 기계도 카타르 쪽에서 이렇게 일감을 따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선례도 있고요. 그런 점들 생각했을 때 이 모기업으로서 전체적인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에는 전혀 반영된 느낌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 별도 기준으로 배당 성향 70%를 유지하겠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는 사실 지금 정유가 뭐 적자가 일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배당을 할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전년 수준의 배당 성향을 보인다면 예, 배당 수익률도 아마 지주사 중에 제일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움증권입니다. 네, 키움증권 이제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1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익 추정치를 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거래 대금입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요. 작년에는 9.3조, 10조가 안 됐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3월달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분기 15조를 찍었는데요. 이게 지금 4월달에도 20.8조, 5월달에도 이제 19.2조 이렇게 20조 수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이제 시총 곱하기 회전율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거래 대금 계속 올라오고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시장 자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회전율 자체도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회전율이 작년에 140% 정도에서 올해 1분기 242까지 올랐다가 지금 4월, 5월 두 달만 치면 과연 310% 가까이 됩니다. 지금 회전율이 올라간 게 뭐 얼마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당분간 갑자기 꺼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회전율 올라간 게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제 신규 개인 투자자 대규모 유입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지금 회전율이 올라간 게 이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이제 매매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제 플레이어 자체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분간 꺼질 거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적어도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하반기 이제 거래대금 전망을 한 13조 정도로 잡았다라면요. 이번에 조정할 때는 한 15조 정도로 이제 올렸습니다. 2분기는 증권사들 실적이 대부분 다 잘 나올 겁니다. 일단 브로커리지 WM, 금상 다 좋았고요. 거기다가 주식시장 올라가고 이제 금리 내려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련 수익도 상당히 많이 잡힐 겁니다. 다만 이거가 하반기에도 계속 플러스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물론 당장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고 하면 다 좋아지겠지만 그게 아니다. 지금이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결국 플러스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브로커리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하반기에도 증권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한 키움증권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MNBM 빠졌는데요. 일진다이아 강경건 의원입니다. 네, 일진다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노조 소식지를 통해서 이제 노조 파업이 종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해 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이후 338일 만에 이제 타결이 된 것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간 지속된 파업과 노사 갈등이 이제 동사 실적 가시성을 낮추고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제 파업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실적 상향 요인이 발생하고 ESG 측면에서도 할인 요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 6월 4일 그 수소 전기 트럭 생산업체인 니콜라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였습니다. 니콜라는 현재 102억 달러 규모의 수소 전기 트럭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2023년부터 수소 전기 트럭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제 6월 5일 종가 기준 니콜라의 시가총액은 그 하나로 약 15.6조 원인데요.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소 전기 트럭 성장성에 대한 이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2분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고요. 다만 수소경제법 시행, 그린 뉴딜 등 정부 정책 지원 강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수소차용 수소탱크 제조 기업으로서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